약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식약처가 공식 유튜브 영상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김치라고 부르지 않는데 다른 나라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새 정부의 내각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철수계 인물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현재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잠적한 상태인데 이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각각 국회를 찾았는데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프레스룸을 찾습니다. 최근 인수위 상황 그리고 지방선거 필승 전략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 들어봅니다. 다음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국을 촉촉하게 적신 봄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 하늘이 잔뜩 흐린데요. 때문에 해가 잘 들지 못하고 바람까지 약간 불면서 한낮인데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쌀쌀합니다. 서울이 한낮에 16도, 대전 17도, 광주 21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전국적으로 5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춘천 5도, 서울과 대전이 7도, 울산이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전국 하늘 쾌청하겠고요. 볕이 내리쬐면서 꽤 따스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구가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울산 15도, 부산 16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늘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와 남해안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 테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당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의 온다입니다. 이 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주신 분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코로나 또 확진되셨었는데 지금 괜찮으신 건지. 예, 그때 그 선거 직후에 일주일 정도 네. 격리돼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약간 목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 선거 때 아무래도 그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악쓰면서 다니다 보니까 예, 지금 회복이 좀 더디긴 합니다. 네. 아니, 사실 어제 또 바로 어제 또 1대1 토론이 있었죠. 네. 이 전장현 대표와 지금 1대1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눠보시고 나니까 좀 생각이 좀 뭐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좀 소회가 원래 그 전부터 그 박경수 대표랑은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이견이 어느 점에 있는지는 잘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은 결국 이 장애인 복지 이슈라든지 이동권 이슈라는 것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제 한 종편 방송사에서 저희가 2시간 반에 거쳐가지고 토론을 네. 하고 그 내용들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이준석 대표는 언제 이런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랑 이슈에 대해 가지고 다 이 지식을 축적했느냐. 네.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제 대학교 1년 선배가 지체장애인이어가지고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참 이 이동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해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사실 그 운동을 20년간 하셨다는 분과 대화하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노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1대1 토론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거리와 토론 후의 거리가 좀 좁혀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거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수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관점에서 비장애인이 접근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특히나 그들의 생각과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혐오로 몰아붙이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꿋꿋이 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예를 들어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혐오의 구성 요건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럼 저 사람이 싫은 이유가 장애인이기 때문이야. 이런 그런 건 혐오입니다. 난 저 사람의 주장이 싫어.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혐오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싸잡는 게 들어가야지 이제 혐오인 것인데 아무데나 혐오 소리 붙이기 시작하면은 애초에 일정한 영역을 성역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뭐 어제도 박경수 대표 저를 만나가지고 뭐 사과하라부터 시작 사과하시라고. 이런 얘기했는데 뭘 사과하라는 거냐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좁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역이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될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제 주장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고 네. 그리고 상대의 주장도 듣고 제 의견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토론 문화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거지 싸잡아가지고 무슨 뭐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혐오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물론 뭐 이 대표님의 토론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말 뭐 전체 모든 방송사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의 이 후보로 지명이 된 바로 그 사건이었었는데 네. 사실 지금 국회는 검수완박 문제로 굉장히 좀 여야가 지금 극대극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지명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소야대의 이 여당 대표가 이제 곧 되시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을 받는 걸 딱 듣고서 아, 앞으로 험난해지겠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당선인께서 어느 시점에 가졌는지는 물론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갈 수 없다라는 조건을 이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네.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는 와중에서도 독립운동하듯이 이제 해온 분 말씀을 아니냐라는 하셨죠. 표현 이런 걸 봤을 때 어쩌면 이 기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다. 예상을 혹시 하셨어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뭐 수사 역할을 맡게 된다면은 남부지검을 가는 그러니까 수원지검을 가느니 네. 아니면은 뭐 중앙지검을 가느니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당선인께서 그런 어떤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했었고 저는 그래서 뭐 법무부 차관 정도 역할인지를 해서 기획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뭐 이걸 제가 당선인과 소통할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근데 장관급으로 이렇게 기용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의 지명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은 또 굉장히 좀 거세게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금도 이 법사위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이제 입법을 하겠다는 이 움직임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필리버스터로 해서 이게 저지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180석 가까운 그런 의석수를 자랑하면서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항상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는 때때로 했습니다. 뭐 선거법도 예전에 했지만은 그 뒤에 공수처 같은 것들도 소위 근육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장애인 이슈 같은 것도 전혀 관심 없다가 요즘 의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만약 그런 문제 해결할 거였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안 하다 갑자기 이슈가 좀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뭐 휠체어 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180석 정당의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겠느냐. 180석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고 검수완박 같은 것도 본인들이 자신이 있었으면은 네. 대선 전에 오히려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였을 겁니다. 대선 전에는 아 이거 여론이 안 좋을 테니까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다음에 대선 끝나니까 아이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대장동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 수사받으면서 곤란할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솔직하셔서 참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옳은 정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의당이 지금 이 민주당이랑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랑 같이 좀 손잡고 좀 연대하실 생각은 없을까요? 정의당이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는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협력의 그런 역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정의당도 아니 민주당이 대장동 건이나 아니면 뭐 송철호 시장 건이라든지 몇 가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정의당이 이런 일에 동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정의당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가 당 얘기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 OX 팻말이 네. 보이실 거예요. 네. 네, 하나는 손바닥이고 하나는 OX 팻말인데 제가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윤핵관이다. 하나, 둘, 셋. 네. X. 윤핵관이 아니다.
그 윤핵관이라는 용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네. 사용됐던 의미는 그 익명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다 해서 네네. 당과 그 당시 후보 사이를 이간질하던 사람들. 그 익명 사실 인터뷰하는 분들이 윤핵관이란 이 말의 원조. 그때 제가 그런 게 윤핵관이라고 한 건데 네네. 요즘은 지금 이게 넓어져가지고 범위가 넓어져서 네.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을 네. 윤핵관이라고 이제 과거 이제 친박, 뭐 친이 이런 개념을 쓰던 것처럼 친윤 대신에 윤핵관이라 쓰거든요. 네네. 저는 처음 버전의 그런 윤핵관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버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철학을 같이 네. 하고 좀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당 대표이기 때문에 통이동 인수위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철학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네. 협력 관계이지 제가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시점 되면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신임 이 원내대표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윤핵관, 이 후자의 의미로 윤핵관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핵관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제 같이 합을 맞춰서 이 당을 끌고 가셔야 될 텐데 이 권 원내대표랑 잘 맞는 편이신지 여쭤봐요. 윤핵관이라는 그런 그 후자 윤핵관 개념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꾸로 그럼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탄핵 논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네. 바른정당 가서도 그렇고 저랑 오히려 정치적으로 동지적 관계에서 정치를 해오신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과 공유하는 추억도 많기 때문에 네. 전혀 뭐 한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갖고 배척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아마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그런 가교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님하고 권성동 이 원내대표하고도 합이 잘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죽이 잘 맞아가지고요. 네. 제가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랑 친소하게 있는 그 투권. 권영세 아, 의원과 네. 권성동 의원이 당연히 사무총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권영세 의원은 그 전에 사무총장 맡았을 때 그런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좀 고소하셨고, 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그때 당선인과의 친분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좀 이제 못하는 분위기가 됐던 것이지 실제 많은 언론인들이 그 두 분 중에 사무총장을 제가 임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친분도 있고 좀 같이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 지방선거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며칠 됐나요? 이 한 언론에서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 분당에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말 막 한참 파란이 일었었어요.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이재명 전 후보가 네. 분명히 정계에 빠르게 복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좀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갖기를 기대할 텐데 그걸 네. 안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려운 선거에 내가 투신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경기도지사 한 이상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들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보궐선거를 아마 선택할 텐데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광역단체장 출마하게 되면은 그다음에요. 인천 계양이 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 김병구 의원이 성남의 시장에 출마하게 되면은 분당이 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저희 당에도 경기도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은혜 의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출마해서 혹시 후보가 되면은 그 자리도 빌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계양을 전 아니라고 본 거는 인천 계양은 인천에서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출마하는 것은 음. 당을 위해 기여한다는 명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도 성남 수정구나 아니면 중원구와 다르게 분당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소위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마해서 한석 가져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은 저희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그 맞대응하는 카드가 대체 누구인 거냐? 사실 그게 가장 화두였었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원희룡 지사 생각했습니다. 아, 사실은 원희룡 지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장관으로 아니, 그때도 가셨는데. 당연히 원 지사가 뭐 장관도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당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물음표 카드 하나로 저희가 이제 놓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당에는 물음표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물음표 카드 중에 하나가 혹시 윤희숙 전 의원이
또 이게 이 카드로서 나중에 쓰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다고도 얘기 못하고 틀리다고도 얘기 못하겠습니다. 예. 물음표 카드는 물음표로 남아있을 때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이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선대위원장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이 계속 좀 이 추천을 하고 계속 이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한 차례 좀 고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좀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면은 네. 선대위원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시다가 네. 최근 한 하루 이틀간의 상황을 보면은 야 그래도 저 당에서는 이준석이가 제일 안철수 대표한테 센 제안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왜냐하면 다른 의미 하나도 없이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의 의지가 강하셨고 네. 합당했을 때 네. 선거를 지휘하는 것만큼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대표께서 충분히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을 위해 어떤 선거를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당직을 맡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지휘를 맡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기여로 누군가를 당선시켰다라는 이력만큼 명예로운 이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고요. 저는 뭐 제가 3고초려가 10고초려라고 하겠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서 당연히 안철수 대표께서 내가 비록 국민의당 출신이지만은 국민의힘도 내 당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선거 지원을 하고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은 네. 단기간에 그런 시너지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초반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초반에는 이 의도에 좀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지만 아마 내가 가장 이 높은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의구심 부분이 안철수 위원장 말고 이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거 물귀신 작전 아니냐, 이 고도의 안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뭐 당사자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지? 그럼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안철수 위원장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안 받으실 이유가 없다 봤고요. 네. 왜냐하면은 선거에 이기는 데 기여하는 그런 명예로운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합당기이기 때문에 네. 합쳐지는 상대 당의 당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는 뭐 제가 한 언론에서 네. 인터뷰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인기 많았던 톰과 제리 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예. 뭐 톰과 제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네. 톰 없이 제리만으로 제리라는 만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톰이라는 만화도 재미없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톰은 제리한테 늘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약간 톰과 제리 만화를 보면은 네. 원래 그 어린이용 아동용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끝에는 약간 그 권선징악형 플러스 해피엔딩 공통의 적을 대항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아웅다웅하다가도 네네. 어떤 정의로운 결말을 위해서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합당이 이거 합당 다시 제로 원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뭐 인수위 불똥이 일로 튄 거냐 아니면 여기도 사실 불똥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는 이제 작년에도 합당 협상을 하고 올해도 했지만은 네. 그렇게 그때도 저희가 당명 바꾸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당명 변경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협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네. 저희가 합당 선언만 하면 되는 상태로 놔두고 이제 그 상황을 되게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국민의당 측에서 저희는 전달한 게 이제 이 정도면 협상은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제 지도자 간의 이제 합당 선언이라든지 마무리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단계에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게 뭐 인수위의 인선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뭐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쪽에서 뭐 감정적으로 뭐가 불만이 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뭐 당직자 전원이 뭐 명예퇴직을 뭐 신청을 하고 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톰과 제리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이 톰과 제리의 결말도 과연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합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부터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저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합당 외에는 지금 정치적인 선택의 길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네. 같이 이제 기여하겠다고 그때 지지선을 한 만큼 네. 저는 꾸준히 협력 관계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뭐 당직자 승계를 저희가 안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저희가 네.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당을 존중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습니다. 아, 문제가 된다면 사실관계를 다 밝힐 수도 있다. 근데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면 합당은 이제 그때 뭐 물 건너 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당직자 승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큰 틀에서 뭐 지난주부터 합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퇴직이라는 얘기 나온 것도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명예퇴직에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명예퇴직 금액을 본봉의 20개월어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 당에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역제안을 한 건 있어도 네. 정당 통합하면서 명예퇴직한 역사상 20개월치 봉급을 명예퇴직금으로 준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그런 어떤 뭐 당직자 그 합당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 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어떤 협상이고요. 저는 국민의당에서도 네. 지금 협상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진지하게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합당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친박 신당, 이 보수 대결합 차원에서 친박 신당과 국민의힘이 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히 좀 진전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그것도 익명 인터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아니란 말씀인 거죠. 네, 우리 당의 관계자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전혀 저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도 없고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같이 나왔었던 홍문종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건가요? 홍문종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한다면은 그건 네. 개별 사안이지만은 그 친박 신당이라는 당이 저희랑 합당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제 소관인데 그에 대해 가지고는 합의는커녕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친박 신당과의 이 합당 얘기가 흘러 나왔었던 게 이 지난주에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만나면서 뭐 보수 대결합 차원에서 같이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 만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 같긴 한데 속 깊은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좀 이 과거의 악연이라면 악연을 풀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10년 전 그 시점부터 쭉 정치를 시작하셨고 저는 수사 검사와 어쨌든 그런 수사를 받던 대상으로서의 관계는 별도의 관계로 존재하고 우리 보수 정당의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으로서의 그 공적인 어떤 관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런 공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의를 했을 거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본인이 탄핵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윤 당선인에게 조언해 줄 것이 있다면은 했다. 그런 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의 강을 건넌 걸까요?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그것이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 당사자, 수사 당사자로서의 두 분의 관계에서는 한 분이 옳고 한 분이 틀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입장 정정을 서로 하시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 좀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당선인은 수사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억지로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를 억지로 접점을 찾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 이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각 이 국회에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 사실 법사위 종종 이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유독 여기에 좀 관심이 가는 이유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으로 시끄러운 국회에 이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 이수아 기자, 이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후 2시부터 법사위 전체 회의 열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표로 현안 질의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안 처리가 앞에 1시간 정도 진행되고 또 30분 정도 정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현안 질의는 바로 전인 이 3시 30분부터 15분 전부터 속개가 됐는데요. 우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 위헌 발언에 대한 박 장관의 의견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이 즉답을 피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대답하는 모습까지 보고 제가 스튜디오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아직 현안 질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온다면 속보 형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 어제 인수위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부분, 이 부분과 검수완박 이슈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박범계 장관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의 오늘 행보 저희가 아이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박범계 법무장관 입에 쏠린 눈입니다. 이 박 장관은 법사위 출석에 앞서서요.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김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참 뛰어나고 비록 후배지만 존중하고 예우하겠다라고 어제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범계 장관이 수사 능력이 출중하다는 지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총장의 개인 의견인 것 같다. 또 법무장관 인사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지 수사 능력은 그 다음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이 김호수 총장과 그리고 한 검사장까지 모두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오늘 출근길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한 검사장이 또 인수위 2차 인선 발표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검사장의 발언에 박 장관이 반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검사장 발언, 그럼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시죠. 우선 그 인수위에서 이제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 검사장 어제 이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해악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문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불편한 신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 장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좀 면담을 하고 싶다, 이 청와대에 좀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이 박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한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오후 간담회에서 김 총장이 밝힌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청와대 문 대통령 면담하고 싶다라고 공식 요청을 했는데 사실 어제 이 내용이 바로 나왔을 때 박범계 장관은 실무 장관으로서 청와대 면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근길에서는 일부 진보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정식으로 실무 장관으로서 김호수 총장의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의견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김 총장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 자신은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이 박 장관이 입장을 전했으면 청와대는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 장관도 이 얘기를 하면서요. 면담
면담 수락 여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수락할지 안 할지 또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사위라든지 향후 국회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법사위가 마무리되고 또 4월 국회 일정 확정된다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지 이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호정 기자, 지금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아까 잠깐 보다가 들어왔습니다만 김호수 검찰총장은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규정상 법사위 회의에는 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대신 출석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의원들에게 법안을 저지하는 작업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국회를 찾아서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법사위 회의 시작 전에 국회에 도착했고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모두 일일이 만난 뒤에 법사위원장도 따로 면담을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 오갔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먼 걸 마셨습니다.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검찰도 법사위 산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었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다. 네, 본인도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권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렸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답을 하진 않았다. 네. 잘 심의해보겠다라는 답변으로 가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법사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김호수 검찰총장 기자들과 만나서 국회를 찾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가 되면 범죄자는 행복하게 되고 검찰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김호수 검찰총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될 거다. 약간 뭐 이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유호정 기자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아마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 굉장히 좀 이 여야가 좀 치열하게 검수완박 문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명이 되면서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여기 민주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이 지도부는 대국민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테러라면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입니다. 입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새 정부의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네, 원내 대변인의 말로 이번 지명으로 인해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협치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공화국 천명이다. 이 보복 수사를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한 거다라면서 강한 반발이 나왔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좀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후보자를 지금 지명한 이 윤 당선인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단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이 측근을 세운 거다 혹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런 해석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 후보자도 이 본인이 뭐 같이 일한 건 맞지만 개인적 인연에 기대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정치권이 술렁이자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SNS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못다한 검사로서의 꿈을 오히려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한 검사장의 능력을 아끼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인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최근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 상황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처음부터 딱 찍어놓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 후보 지명이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는 뭐 인사청문회도 당장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 뒤에 뭐 조직 개편안도 통과를 이제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경도 해야 됩니다. 갈 길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이 지명으로 인해서 전국이 아주 극도로 경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내정자가 됐을 때 민주당의 반응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앞으로 협치는 없다. 선전포고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핵심 측근이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자 복심이잖아요. 네. 아무리 민정수석을 없앤다 한들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본인이 수사를 잘할 사람들, 특히 그동안 좌천됐던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중용함으로써 전 정권의 한마디로 적폐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그동안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집단들마저 좀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졸속 추진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정을 해버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선전포고인데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은 더더욱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강행 처리에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5월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네. 4월 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법사위에서의 아수라장 예상이 되죠? 옛날에 공수처법 처리됐을 때 그 네. 상황을 예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검수완박만 문제가 아니라 이 4월 국회라는 게 어떤 국회냐면은 지금 총리 그다음에 장관들 줄줄이 이제 18명이 내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가장 이제 첨예한 여야 대치가 있을 게 뻔하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던 민주당은 더더욱이 쉽게 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이 제대로 성립될 수 있을지조차 네.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윤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불리하죠. 새 정부 출범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리하죠. 자칫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6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어디에도 사실 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약간 뭐 이런 말씀까지 같이 지금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오늘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도 좀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 윤석열 추가 인선 발표, 안철수 개는 없었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 오늘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서 안철수계 인물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이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에서 사실 모두가 가장 유심히 지켜본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과연 안철수계 인물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없었고요. 이정식, 정황근 두 후보자 역시 안철수계 인물로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요. 윤석열 정부 이
새 1기 내각의 안철수 위원장의 인물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까지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최측근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이 이 추천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이번 내각에서 안철수계의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2시에 있었던 그 인선 발표 모습 준비돼 있죠.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 기자, 네. 이 안철수계 인사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안철수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윤 당선인이 안 한 걸까? 인선 발표 전에. 이 내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측의 얘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 인선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인 이 신용현 대변인이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일단 신용현 대변인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차 인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발표된 2차 내각 인선 결과까지 보면 사실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예상하셨던 공동정부 구성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한 몇 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했으면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 직접 밝히시기도 했고요. 네. 또 오늘 2차 발표 전에도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용현 대변인, 그동안 본인들이 이제 예상했던 이 공동정부의 모습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차 발표 전에도 이 인사협의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철수 측 또 다른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내각에서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차 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입각 후보자 명단을 안철수 위원장이 언론보다 늦게 받아들였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런 내용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맡았던 대선 당시 이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과거 MB, 박근혜 정부 인사들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 송곳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이게 바로 안철수 위원장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예전에 안철수 위원장을 이제 합당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죠. 이 종이 쪼가리 말고 이 좀 나를 믿어달라. 그랬었죠. 이 내용의 문장을 좀 인용을 하면서요. 윤석열 당선인 측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인선 발표 현장에서도 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네. 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약간 오늘 내각 발표 날인데 왜 네. 안철수 위원장 발표만 질문만 들어오느냐. 약간 네. 좀 언짢은 내용을 보이면서도 결국 답을 내놓긴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답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인선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고 후보도 추천해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다. 내 앞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전혀 불쾌한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기자들에게 좀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양측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라고 지금 김현 기자가 그랬는데 진실이 뭘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게 이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실 공방을 해봤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번 내각에 안철수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의 시각이 다른 게 문제예요. 네. 왜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말은 어저께 2차 내각 발표 전에 어제 분명히 안철수 위원장과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 어떤 설명이냐면은 후보자 추천은 받는데 그 추천받은 인사하고 우리 쪽에서 뭐 추천하는 인사도 있을 거고 또 인재풀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거 다 합쳐가지고 가장 적임자를 뽑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안철수 위원장이 특히 불쾌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고 그런 말도 없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가 윤석열 당선인의 얘긴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추천만 하면 그게 공동정부입니까? 결과적으로 내각에 추천한 인사가 최소한 안철수계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공동정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말로 하신 건데 그거를 안철수 위원장도 같이 이해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 시각하고 그 두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면은 다르더라도 둘만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는 불쾌한 표정을 안 지었지만 결국 오늘 일정 다 중단한 건 불쾌하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정부가 인사를 그냥 추천하는 게 공동정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포함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공동정부라는 생각이 안철수 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다른 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지금 보면은 윤 당선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참 믿을 수 없구나 정치판이라는 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 누구지 윤 당선인 간의 생각이 다른 게 결국은 드러났고 안철수 위원장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아니 그 당연하죠. 그때 이제 단일화 합의문 합의를 하기 전에 밤새워서 이제 협의를 했잖아요. 네, 네.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종이 쪼가리 필요 없고 나를 믿어라라고 윤 당선인이 통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합의문 발표를 했었는데 많이 배신감이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단일화를 안 하든가 아니면 공동정부 합의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후회를 해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DJP 공동정부를 할 때는 준비 기간이 오래됐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각 인선을 할 때 경제 쪽은 아예 JP 쪽에 줬다고 해요. 인선을 막 뽑도록. 그런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결과적으로 팽당한 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럴 때 측근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 당선인이 지금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지만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무슨 목소리가 들리는지 이쪽에서 안철수 개 쪽에서 위원장 쪽에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안다면 좀 더 윤 당선인 측에 오늘 분명히 3차 내각 발표 끝나면 이런 질문 나올 건 너무나 예상이 돼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했어야죠. 안 위원장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먼저 좀 해소를 하고 참모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좀 그렇게 이해 안 맞는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쓴소리는 아니더라도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감없이 전달을 안 한 것 같은 소통이 안 된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은영미 위원께서도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배신감을 느끼고도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 기자,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 국민의당 사람들을 비상 소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인물 안철수 위원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위원장 일단 향후 행보와 좀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측근 및 주요 당직자를 비상 소집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도 안철수 위원장 포함해서 좀 국민의당 이제 주요 당직자들, 측근들 모두 연락을 돌려봤는데
아예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를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 비상소집, 단순히 내각 인선 문제만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과 이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네.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이 자리에 모셨던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합당 논의는 구체적인 건 다 끝났고 이제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들어본 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분명히 이 합당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합당 과정에서 이 당의 뭐 요직 같은 것에 대해서 양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이 당무직을 국민의힘에서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이 국민의당 당직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좀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만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까 저희가 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뭐 명퇴 의사를 밝혔다. 이 네. 내용도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국민의당 관계자 역시 정말로 이 합당 과정에서 이게 끝까지 논의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양측의 이야기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 갈등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금 김영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선뿐만이 아니라 합당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이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이 이 어떻게 보면 잠적이에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잠적 글쎄요. 이 보면은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일정 취소와 관련해서 인수위 그리고 윤당선인 측에서는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전부터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안 위원장에 대해서 인수위가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안 위원장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란 기대와 신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동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은영미 위원님께서 공동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선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동정부 구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는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누구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동정부 구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지금 밝힌 건데요. 그런데 앞서 공동선언문에서 안철수 위원장 함께 정부를 구상하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이 윤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공동정부의 의미가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동정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 점을 안 위원장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인사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은
글쎄 지금 안철수의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썩 이게 여유 있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맞닥뜨려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안철수 위원장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제 만찬도 취소했죠. 오늘 일정도 이렇게 다 취소하면서 일단 뭐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일단 공개적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봉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언뜻 들면서도 과거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지만 그 파열음이 많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또 포용을 해서 또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갈등이 사실 다른 당의 그 대선 후보가 갑자기 합의문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동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안철수의 시간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 열쇠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선 사람 혼자 알아서 추스르고 돌아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윤 당선인 측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정부가 이런 건데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렇다면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또 남아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향후에 어떤 뭐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킨다면 충분히 다시 봉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불만을 안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데 그래서 안철수의 시간인데 윤석열 당선인한테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봉합할 때도 처음에는 바로바로는 안 가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버티시다가 이제 막 주변에서 또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안철수 위원장 쪽에 불만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몰랐어 하고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득하는 작업. 그래서 두 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인수위 지금 한참 진행되는데 여기서 위원장직 그만두면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6월 지방선거인데 합당해서 지금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국민의당 후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합당이 무산돼 버리면 그걸 감안했는데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고 불만이 또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윤 위원장이 좀 더 포용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윤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도 좋은 결말을 가질 수 있도록 결렬이 안 되도록 좀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윤 당선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인수위원장이 잠적 아닌 잠적을 하면서 인수위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각 인선을 두고도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정 기자.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 아빠 찬스, 이 의혹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연이어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원장이던 2016년 말에 딸이 먼저 합격을 했고요. 그 해에는 함께 응시했던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아들이 다시 응시에 합격했는데 이때는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었고 또 당시에 처음 도입된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뭐 아빠가 병원장으로 있는 것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딸과 아들이 이 의대에 학사 편입할 때 냈던 자기소개서 이 관련 서류도 또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정 후보자의 어떤 아빠 찬스 의혹을 좀 들으니까 저는 사실 이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약간 아빠 찬스, 뭐 의대 이런 좀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과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더 열을 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SNS에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기사를 연이어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앞서서도 이 본인의
가족에게 들이댄 잣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인들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인 이 정호연 복지부 장관 후보의 딸과 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도 검찰과 언론이 이 똑같이 수사하고 취재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자신의 SNS에 왜 나만 이러냐, 이 정 후보자도 좀 이 의혹을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